소나타 K5를 보면 오우씨 굳이 뭐하러 캠을 사? 굳이 살만한 차일까? 저 스스로 내린 대답은 여러분이 캠리가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차는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흔하게 타는 그런 차잖아요. 그런 만큼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당연히 경쟁자도 많죠. 뭐 소나타, K5, 해외 시장에는 또 알티마 여러 경쟁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이 차 만들기 실력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는 캠리를 보면 오 할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현대기아차도 요즘 소나타 K5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런 2024년 이 신형 9세대 캠리 과연 굳이 살만한지 같이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한카 신형 9세대 캠리. 지금 토요타 코리아는 9세대 완전 신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 같으면 사실 페이스리프트로 불러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완전 신형이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진 않아요. 플랫폼 똑같고 패널도 공유하고 있는 게 여럿 있거든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진 않아요. 아무튼 완전 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토요타의 디자인이요 조금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았어요. 되게 막 뭔가 디자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복잡한 스타일을 추구했다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걸 훨씬 더 단순하게 정리해 나가고 있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나온 신형 프리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옆에 마침 프리우스가 서 있는데 얼굴 보세요. 헤드램프나 이런 날개 모양이나 범퍼 형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얼핏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토요타의 새로운 패밀리룩이죠. 요걸 해머헤드라고 토요타는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특정 각도에서 보면 프리우스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얼굴은 구형보다 신형이 훨씬 더 멋있어졌네요. 되게 스포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헤드램프 렌즈 2개 박혀 있는데 LED고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캠리급에서 뭐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능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요즘 시대에 이제는 그 조사각 각도 정도는 자동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도 최근 신형 모델에는 이제 점차 확대 적용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캠리는 이 운전석 왼쪽 무릎 쪽에 조사 각도 조절해주는 다이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도 사람들이 연비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 챙기느라고 진짜 멋대가리 없는 휠들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멋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투톤 처리되어 있고요. 여기 프론트 펜더에 달려있는 하이브리드 배지도 최근에 바뀐 거죠.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토요타 모델 중에 그 알파드에 요 배지가 처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돌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조그맣게 돌기가 살짝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건 토요타뿐만 아니고 지금 프리우스도 저희 똑같은 자리에 돌기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딱 나눠서 이쪽으로 가 좀 그 길을 정해주는 풍절음을 줄여주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신형 캠리의 옆모습에서 또 달라진 게 이 부분입니다. 기존 모델은 여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는 그냥 C필러, 온전한 C필러 차체 철판이었었는데 이 크롬 라인이 여기까지 쭉 파고 들었죠. 그래서 이 디에로라고 하죠. 데일라이트 오프닝, 옆 창문이 조금 더 길어 보인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의 옆모습 인상에서 디에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안 끊고 이만큼 더 뾰족하게 빼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고 더 스피디해 보이겠죠. 이만큼 뺀 건 이 차의 전체 길이가 길어진 까닭도 있어요. 사실 TNGA-K 플랫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차 폭, 차 높이, 휠베이스 전부 똑같거든요. 길이만 4cm 이상 더 길어졌습니다. 이건 뭐 앞쪽 범퍼, 뒤쪽 범퍼 어느 부분에서든 디자인적으로 조금만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오케이 의뢰에 일어나는 변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길어진 차체에 맞춰서 여기도 조금 더 어울리게끔 더 잡아 뺐죠. 이 C필러 주변에 잡혀있는 선들도 재밌는 구석이 몇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경계 나뉘어지는 거 보이시죠? 딱 꺾였잖아요. 여기는 옆, 여기는 위, 이렇게 어둡게 밝게 딱 떨어지는데 이게 윗면이었다가 싹 은은하게 풀어지면서 C필러 옆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잡혀있는 트렁크에서 연결된 이 선도 윗면이었던 게 돌아나가면서 옆면이 돼요. 윗면이었던 게 옆면, 윗면이었던 게 옆면 하나로 와서 하나의 C필러 면으로 만나는 거죠. 이런 그 선의 딱 집었다가 싹 풀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 여기 보면 상당히 섹시해요. 이런 면 처리 은은하지만 되게 차의 텐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싹싹. 자, 뒷모습도 앞에서 본 주간주행 등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죠. 토요타 86 신형 리어램프도 비슷한 것 같고, 요즘 이런 형상들 패밀리룩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옆모습에서 뒷모습으로 넘어올 때 이런 그 선의 흐름을 보시면 이 텐션들이요, 다 이 파팅 라인도 그렇고, 이 선도 그렇고,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이 C필러에서 넘어오는 이 선도 그렇고, 이 옆면의 모든 선과 면을 다 쫙 하나로 당겨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철판이 아니고 뭔가 이런 패브릭, 직물이라면 얘를 움켜쥐고 쫙 당긴 것 같은, 쫙 모아드는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렉서스 ES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토요타 렉서스가 이런 선들을 좀 좋아하나 봐요. 쫙 모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이건 편집당하겠지? 모든 램프도 다 LED로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도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캠리, 토요타 엠블럼. 요즘 차들 보시면 엠블럼을 빼든 레터링을 빼든 아니면 배지도 예전만큼 막 크게 다는 경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엠블럼, 레터링, 배지까지 3개가 다 들어가 있죠. 뭐 요즘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나 토요타 이 배기구 밖으로 안 보이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2개 달려 있거든요. 하나는 후방 카메라, 하나는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 때 스위치는 R과 Y 사이에 버튼이 숨어져 있어요.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요. 저 안에 보시면 이 관절에 가스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 가스의 압력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손잡이 하나 있고요. 기왕이면 여기 하나 더 달아주지. 아, 이거 하나라도 달려있는 게 어디예요? 현대는 이거 자주 빠뜨리는데. 공간은 팔 수 있는 곳 다 판 것 같아요. 진짜 막 휑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펑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붕, 저기도 훅. 트렁크 상단면에 쇼핑백을 걸기 위한 고리 같은 거는 없고요. 옆에도 없고요. 이 뒤쪽 면에 고리들이 있긴 한데 이건 그 네트 설치하기 위한 걸로 짐작됩니다. 또 바닥 들추시면 요거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뭐 펑처 수리킷 있고 별거 없어요. 2열 시트 등받이 폴딩 안 되고요. 대신 스키스루는 있습니다. 실내도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만 놓고 보면 완전 신형이라고 부르기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달라졌죠. 일단 이 기존 모델은 운전석이랑 동승석 사이 이 부분이 그 꺾임이 엄청 심하게 확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밖에서 봤던 이런 변화랑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된 느낌. 쓰기도 편하고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12.3인치, 10.3인치. 요즘 시대에 작은 느낌 없고요. 그래픽 예쁘고요.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타면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계기판 그래픽의 뭔가 쨍함은 그렇게 없네요. 지금 이게 가장 밝은 정도거든요. 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요. 백라이트가. 쨍한 느낌이 조금 덜 하긴 합니다. 이 센터 스크린의 그래픽도 엄청 단순하죠. 이게 공조장치 그래픽이고요. 에너지 흐름도도 제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들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미니멀하게 되어 있죠. 다른 설정들도 그래픽이 뭐 되게 단순합니다. 이건 순정 내비 그래픽이고요. 뭐 기능적으로 뭐 대단한 게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픽도 단순하고 그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심지어 다른 브랜드들처럼 홈이 따로 있어가지고 홈 누르면 그 블럭 메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 대메뉴, 소메뉴만 나뉘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 밑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도 제 취향에는 아주 마음에 들고요. 쓰기 얼마나 편해. 운전하고 가다가 덥네, 오토 누르면 끝나고 온도 낮출까? 올릴까? 바람 올릴까? 낮출까? 손딱, 그 다음에 엉딱, 엉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쓰기 편해요. 계기판 그래픽도 모드가 정말 많아요. 1, 2, 3 각각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따로 저장시켜 놓을 수 있고요. 이 십자키를 통해서 바로바로 불러올 수도 있죠.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DAS 관련 기능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미터 설정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미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거는 이렇게 미니멀한 방식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 띄워 놓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양쪽으로 동그라미를 2개 띄워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미터 스타일로 가시면, 캐주얼로 하시면 이렇게, 스마트는
이렇게, 터프는 이렇게, 스포티는 이렇게. 이 계기판 테마도 4가지 중에 골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띄울 수 있는 정보의 종류나 이 그래픽의 종류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 특징이고요. 기어 노브는 여전히 앞뒤로 드드득 PRM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계식 노브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노브를 쓰더라도 요즘은 크기가 정말 작아져서 더 이상은 노브라고 부를 수 없죠. 기어 스위치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되게 작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얘는 크기도 당당히 떡 박혀 있는 데다가 이런 기계식 방식을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점차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변속기 자체가 없죠. 당연히 밖으로 나와 있는 기어 노브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혹은 아직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더라도 실내 구성이 전기차스럽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아지는 이유도 있고요. 또 옛날 차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기계장치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1, 2, 3단 적극적으로 바꿔야 했다면, 요즘 차들은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차가 달리고 있지 않을 때는 차 안에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방 같은 개념도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의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라도 기어 노브의 존재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아마 캠리도 아직은 기계식 기어 노브를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10세대가 나오면 더 작아지거나 전자식을 쓰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칼럼으로 위치를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추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아직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더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아직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2열 공간은요, 머리 공간 이만큼, 무릎, 주먹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2개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형 세단의 공간입니다. 뭐 딱히 대단히 넓거나 좁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통의 공간이죠. 여기 USB 타입C 2개 달려 있고요. 센터 터널 요만큼 올라와 있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뭐 대단히 좋거나 나쁘거나 없어요. 보통입니다. 그 와중에 선쉐이드 달아준 거 땡큐고요. 이번에 들어간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게 있죠. 암레스트. 이게 뭐 대단하냐. 일단 여기 컵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잘 보이지 않던 불이 뿅 하고 들어오는데, 자, 2열 시트 등받이를 전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정바지가 올라오죠. 이렇게 뿅. 이게 가장 올라온 상태. 여기에서 눕히면 여기까지 이만큼 눕히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디오나 공조장치 온도 바꾸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뒷유리 차양막도 전동으로 올릴 수 있죠.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등받이 열선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캠리급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 땡큐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니 무슨 캠리가 쇼퍼 드리븐 대형 고급 세단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중형 패밀리 세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에야 이걸 넣고 차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빼고 차값을 깎는 게 좀 더 차를 파는 데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긴 하거든요. 이번에 차값이 올라간 거랑 이런 장비가 들어간 거랑 보면 뭐 남들은 너무 비싸졌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가격 상승폭 대비 들어간 장비를 봤을 때 끄덕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돈값을 하는 장비를 넣어주긴 했어요. 근데 차라리 안 넣고 가격도 안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넣어줘서 땡큐인데 어쨌든 내가 돈 다 낸 거니까 이거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해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이거 넣어줘서 땡큐라고 하려나? 그리고 또 의외인 거, 지금 요 생김새만 보셨을 때 요 쿠션 부분, 이거 뚜껑이어가지고 열릴 것 같잖아요. 안 열립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만지작거리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움직여요. 이거 봐. 조금 기분적으로라도 덜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잡아 빼는 손잡이도 없고. 이제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 신형 캠리 운전석에 딱 앉으면 언뜻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듯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체 바닥부터 시트 높이가 실제로 높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벨트 라인 그리고 대시보드가 낮아서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 도드라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캠리가 패밀리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운전 시야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일반적인 수준.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칼럼 전동식이고요. 시트 당연히 전동식이고요. 럼바 서포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래서 운전 자세 잡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룸미러도 갖췄고요. 이렇게 거울 카메라, 그다음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꽤 좋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후진으로. 그러면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내가 차지하고 있던 면적을 투과해서 투명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후방을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니까 캠리도 그 얘기 먼저 해봅시다. 사실 이번 9세대 신형 캠리 이 파워트레인 면에 있어서 대단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이랑 비슷해요.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모터 2개를 맞물린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쓰고 있고요. 또 유선 기어를 통한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맞물려 놨죠. 비슷해요. 근데 숫자로 놓고 보면 227마력이어서 기존보다 한 16마력 정도 높아졌거든요. 엔진과 모터 출력을 각각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토요타의 주장대로라면 특히 모터의 출력을 조금 높여서 이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보다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 캠리랑 지금 신형 캠리를 바로 연이어서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출력 상승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또 원래도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완성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와 진짜 좋아졌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 차이를 제가 크게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터의 작동 영역이 좀 더 넓어졌겠죠. 원래 내연기관 차들은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순간 연비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때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켰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엔진 플러스 모터까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다 쓸 때 모터의 힘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니 엔진의 부하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도 있을 테고요. 결과적으로 모터의 역할이 조금 더 커져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수치상 출력은 기존 모델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연비는 기존이랑 똑같으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든 구동용 전기 모터가 달려있다면 신형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전기 모터의 출력을 높이거든요. 캠리도 똑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고요. 아무튼 숫자 얘기 집어치우고 실제로 나가는 느낌은 어떻냐면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캠리가 뭐 대단한 차 아니잖아요. 자, 차를 잠깐만 갓길을 세웠다가 출발해 봅시다. 자, 지금 노멀 모드고요. 꾹 가자. 이때 느낌 이렇게 가속하는 느낌. 오케이, 잘 나갑니다. 무난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 공차 중량도 1625에다가 227마력이니까 숫자만 놓고 봐도 부족하지 않은 비율이고요. 실제로 나가는 느낌도 시원시원하고요. 아마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만 있었다면 조금 답답했겠죠. 180마력 정도 되거든요, 엔진만. 확실히 이 전기 모터가 도와주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힘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직병렬 혼합식에다가 변속기도 ECVT라고 불리는 그 유선 기어 방식을 쓰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기판 왼쪽 동그라미에 RPM 게이지를 띄워놓은 것도 이 ECVT의 매뉴얼 변속 느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왼쪽으로 기어 노브를 당기면 S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 아래로 당기면 마이너스죠. 이거 거꾸로 돼 있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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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이 계기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속도도 그렇고요. 실제 뭔가 기어비가 바뀌는 느낌도 그렇고요. 엔진음의 변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타는 뭐 DCT나 자동 변속기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훨씬 더 뭐랄까 능글맞아요. 약간 CVT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흔히 떠올리는 CVT의 단점 있잖아요. 고무줄 느낌. 그런 건 또 없습니다.
엔진과 모터의 힘이 바퀴로 전달될 때 중간에서 변속기가 까먹는 느낌 같은 건 없고요. 근데 다만 그 기어 단수의 절도감, 딱딱딱 1, 2, 3단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 없고 되게 뭔가 능글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진만 우웅 하고 차는 뒤늦게 따라가고 이렇진 않습니다. 우웅 하는 만큼 가속이 돼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시동이 꺼졌거든요. RPM 0이에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제가 조금만 깊게 밟으면 시동이 바로 걸렸죠. 이때 엔진음이 실내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엔진음을 굳이 막 꽁꽁 싸매가지고 감추려는 의도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토요타는 이번에 신형 캠리가 나오면서 이 방음 측면에서 신경을 썼다고 하긴 했는데 글쎄요, 막 엄청 시끄러운 것까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히 조용해진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제가 임실까지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서도 노면 소음이라던가 풍절음까지 합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정숙성 면에 있어서 캠리가 막 엄청 조용한 차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망설여지네요. 저처럼 평소에 차가 원래 뭐 달리다 보면 소리도 나는 거고 진동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데, 차는 무조건 조용하고 부드러워야 돼 라는 주의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 에너지의 흐름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 과정에서의 이질감은 역시 없습니다. 제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들 타면서 요 그래픽, 이 에너지의 흐름 지금 수년째 보고 있잖아요. 봐도 신기합니다. 탈 때마다 와, 이거 정말 복잡하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만든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짱이구나 싶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야 제가 수년째 느끼고 있고 매번 만족했던 바니까 놀랍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소나타 K5를 보면 오우씨, 현대차 차 좋다, 굳이 뭐하러 캠리 사?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도 그렇지만 특히 하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요타의 하체 느낌이 이렇게 좋으리라고는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토요타 차를 탈 때마다 하체로 인해서 감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캠리도 그중 하나고요. 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287km 달렸거든요. 승차감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2열에서도 한참 동안 앉아서 주행해봤거든요. 2열 승차감도 좋아요. 제가 1열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으니 2열에서 느꼈던 승차감보다 조금 더 좋아졌고요.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데 운전 재미도 높아요. 자, 지금도 와인딩이 이렇게 돌아나가죠. 지금 실외 기온이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엄청 무리하진 않을 건데, 지금 미끄럼 방지 빨래판길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이으면 넘죠? 퉁퉁퉁퉁. 또 오른쪽 코너. 이 하체 느낌만 떼어놓고 보면 차급 이상입니다. 흔해 빠진 중형 세단에서 기대하는 하체 느낌 그 이상이에요.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도 꽤 좋고요. 지금 이렇게 와인딩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불안감 크지 않고요. 오히려 재밌다고 느낄 정도로 잘 해냅니다. 쫙 돌아나가는 이 느낌. 차가 이렇게 좀 기울어지고 뒤뚱뒤뚱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더 달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들거든요. 에이, 그만 달려야지, 얘는 달리는 차 아니구나 하고 아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요. 근데 얘는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가 볼까? 조금 더?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얘는 패밀리 세단이야. 승차감 좋으면서도. 그래서 만족스럽다. 이 캠리에 들어가 있는 하체의 구성을 보시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시잖아요. 전부 다 철이에요. 뭐 알루미늄 로어암이 두껍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에어 서스펜션을 썼다거나,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48V 안티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올드스쿨. 저는 이런 거야말로 기본기가 아닌가 싶어요. 비싼 부품들로 비싼 차 만드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이 제조 단가에서 한계가 많은 차를 만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품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게 꽤 어렵죠. 그걸 캠리가 지금 잘 해내고 있어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요타는 신차 출시할 때 항상 일본에서 담당 엔지니어가 오거든요.
자기들이 차 만들 때 뭐 어떤 걸 중점으로 생각했고 어떤 기술 집어넣었고 이런 걸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해줘요. 그런 걸 보면 이 토요타는 이 기업 문화가 엔지니어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신차 출시할 때마다 각 분야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토요타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학교 회장님 있죠. 그분도 직접 레이스를 뛰시는 차장이니까 이런 하체 느낌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뭐 CEO가 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중요할까 싶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쭉 여러 브랜드를 놓고 보면 CEO 바뀌잖아요. 제품이 바뀌어요. 제품이 바뀌면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의 그 차쟁이 마인드가 이런 데서 조금 슬쩍 비춰지지 않나 싶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토요타가 저희 차는요 안심감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감? 우리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우리는 뭐 마음이 놓인다, 믿음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안심감이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이게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캠리 같은 토요타 신차들을 쭉 타고 있으면 안심감, 이게 안심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심감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내가 뭘 피해야 돼 잘 피하고요, 갑자기 서야 돼 잘 서고요, 실제로도 잘하지만 그런 느낌도 잘 전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잘합니다. 그래서 안심감이 높다. 안심감이라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었구나. 요즘 소나타 K5도 차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런 하체 느낌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구나, 이 캠리의 만족감이 더 높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한 수 위에요. 에이다스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스티어링까지 캠리한테 맡긴 상태입니다. 왼쪽 코너 중앙 잘 물고 있고요. TSS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일부러 제가 거리를 앞차랑 좀 벌렸다가 조금 가까이 붙여볼게요. 자, 앞차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되게 일찌감치 멀리서부터 차의 속도를 점차 줄여주죠. 내가 설정해 놓은 차간 거리에 맞춰서. 마치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회생제동 오토랑 똑같아요. 앞차와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회생제동 개입 안 하고요. 쭉 달리다가 점점 앞차랑 가까워진다 그러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점점 많이 개입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스티어링 조향도 조금씩 도와주고요. 이건 에이다스를 꺼도 PDA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써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앞이 뻥 뚫렸죠? 똑같이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뗍니다. 쭉 미끄러지죠. 회생제동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앞차와의 거리를 일부러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점 가까워지죠. 가속 페달 뗐어요. 그러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회생제동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회생제동 풀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국도에서는 쓰기 편해요. 내가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니까.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차가 많을 때는 얘가 되게 일찍부터 작동하니까 조금 더 가서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줄었어. 그래서 얘가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내가 임의로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밟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지금 간섭하지마, 조금 더 있다 간섭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국도에서는 편하다. 제가 시승차 받아가지고 어제 전라북도 임실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와인딩 달리고 찍고 서울까지 다시 올라오는 동안 총 501km를 달렸습니다. 계기판상에 평균 연비는 리터당 16.4km가 찍혀 있네요.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이 원래 도심에서 연비가 더 좋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위주로 달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꽤 괜찮은 연비죠. 좀 막히는 길 위주로 도심에서 달렸을 때는 18 후반도 찍은 적 있었거든요. 가솔린 차들이 복합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덜 나오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역시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아요. 자, 신형 캠리 단점, 가장 첫 번째로 거슬렸던 건 이 정숙성입니다. 풍절음도 그렇고 노면 소음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용한 차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사소한 건데 바로 혼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중형 세단이잖아요, 수입차고. 근데 혼 소리는 거의 뭐 경차급이에요. 예전에 라브포도 이랬거든요.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한 3박 4일 이렇게 놀러 다녀도 빵빵거리는 소리 거의 못 듣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빵빵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차 사서 팔 때까지 한 번도 안 누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안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호온을 싸구려로 넣어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리가 별로야. 그 다음 세 번째 단점, 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 안 된다는 거.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셔야만 돼요. 이것도 단점이고, 나머지는 무난하거나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형 캠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타면 만족스러운 차, 앉아만 했을 때는 솔직히 소나타 K5가 더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실내 편의 장비 구성도 그렇고, 원래 그런 부분들은 현대기아가 워낙 잘하는 분야니까. 하지만 막상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 캠리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도 그렇고요, 하체도 그렇고요, 이 종합적인 주행 만족도를 놓고 보면 캠리가 소나타 K5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소유하면서 오랫동안 달리잖아요. 그러면 고장도 안 나. 캠리를 일찍이 타셨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형 캠리 굳이 2024년에 굳이 살만한 차일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스스로 내린 대답은 예스입니다. 지금까지 황카